안녕하세요. 미니팩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딱 1주년이 되어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되돌아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식이 가장 큰 계기였어요. 워홀을 지원할 당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5년 차인 상태였어요. 대학 전공과 연결되어 하고 싶었던 직업,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상태였는데도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휴일 없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생기는 휴일에도 자느라 바빴죠. 연애 11년 차였는데 짝꿍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서 쉬는 날에도 주로 하는 게 홈맥이나 밀어놨던 드라마, 영화 보는 게 다였죠.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하면 체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줄을 이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블로그에서 캐나다 워홀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캐나다 워홀, 즉 워홀이라는 건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유학이나 어학연수 대신에 선택하는 프로그램,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블로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 워홀을 선택해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영어의 기본도 모르는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도 같이 나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 짝꿍이 미국에서 워킹 비자를 받게 됐어요. 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가 한 번 미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비자다 보니까 그럼 내가 미국이랑 붙어있는 캐나다를 가면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이렇게 된 거 1년 한번 쉬자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물론 복직에 대한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두려움보다 짝꿍을 못 보고, 그리고 요새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무너진 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다행히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워홀 비자 얻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4월에 신청을 했었고요. 6월에 인비를 받았고 7월에 신검을 받고는 문제없이 비자가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는 12월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편도 비행기까지 끊었어요. 저한테는 영어 공부였어요. 영어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못했거든요.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뭐 못해봤자겠지라고 생각하면 우산인 게 전공도 영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연결해서 직업도 영어랑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사실상 영어 공부는 대학 1학년 때 들었던 교양영어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뭐 더군다나 스피킹은 더더욱 해본 적 없었죠. 부끄럽지만 무언가 이제 물어보려고 할 때 do you를 선택해야 되는지 are you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차이를 모를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죠. 워홀 비자가 나오자마자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영어 학원을 다닐 시간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 동영상 회화 영어를 결제를 했어요. 광고도 하는 유명한 사이트였죠. 처음 한 달은 제법 꼬박꼬박 들었어요. 처음엔 쉬운 부분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과거 분사, 뭐 현재 분사 이런 내용이 시작되니까 열의가 금방 시들해졌어요. 사실 1년짜리를 끊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된 건 일빵빵이라는 무료 회화 앱을 알게 됐어요. 이제 진행자 외에 남학생이 같이 나오는데 그 남학생 영어 점점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가벼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처음 초반에는 bedroom이라는 말에 나쁜 방이라는 해석을 할 만큼 설정이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기가 생겼죠. 학교 교과서적인 그런 영어가 아니라 정말 제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될 때 당장 쓸 수 있을 그럴 영어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법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유학생인 짝꿍한테 들려줬는데 본인이 현지에서 부딪히면서 알게 된 표현들을 알려주는 영어 앱도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위니펙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토론토를 선택했었죠. 토론토를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짝꿍이 시카고 근처에 있었는데 시카고랑 토론토가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토론토여서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토론토에서 보냈었고 5월에 위니펙으로 오게 됐어요. 위니펙을 선택한 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이제 따기 가장 쉽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5월을 시작할 당시 미국의 T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반이민자 정책을 내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짝꿍이 받았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캐나다에서 영주권 진행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다행히 짝꿍도 4월에 워홀 인비를 받게 됐고요. 위니펙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따기 가장 쉽다는 말을 듣게 돼서 급하게 이주하게 됐어요. 토론토는 일단 한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도의 의미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가장 큰 도시로서의 서울이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넓고 지하철도 다니고 밤문화도 활성돼 있고요. 일자리도 그만큼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도 많고요. 지도상에 한인타운이 있는데 한인타운 말고도 핀치역이라는 곳 주변에 또 다른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물어볼 것도 많고 경험자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캐스모라는 굉장히 활성된 한국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도 존재해서 그걸 이용해서 직업을 구한다던가 집을 구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위니펙은 한 춘천 정도? 도시 규모는 이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적은 건 아니지만 많지도 않고 건물도 다운타운 외에는 고만고만하고요. 지하철은 당연히 없고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밤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토론토처럼 심야버스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니펙의 별명은 윈터펙인데 그만큼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워낙 길고 춥다 보니 계절을 좀 많이 타요. 겨울엔 슬로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구직 사이트의 글의 개수가 겨울이 되더니 눈이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토론토에 비해서 확연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고 이런 건 좀 없는 편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위니펙으로 올 때 제일 많이 듣던 소리 중에 하나예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가면 엄청나게 춥다라는 얘기와 도시가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 이렇게 두 가지를 특히 많이 들었었죠. 다운타운 북쪽은 가급적이면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운타운 북쪽은 이민재 센터와 축제의 주 무대인 익스체인지 디스트릭트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만약 안 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해가 떠 있는 동안이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땐 경찰차도 대기하고 있고 해서 치안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졌을 때나 인적이 드물 때는 그래도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북쪽을 제외한다면 위니펙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치안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흔히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유학을 끝냈다 보니까 꿍이 사실상 경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취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 둘 다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워킹 비자를 받은 것도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상태 그대로 미국에서 일을 해도 좋고요. 근데 이제 미국 비자에 문제가 생긴 시점에 마침 캐나다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을 시작해서 경력을 쌓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경력이라는 얘기를 쓰려면 최소 2, 3년은 필요하겠지? 근데 워킹홀리데이는 연장이 안 되네. 그럼 연결해서
합법적인 워킹 비자를 받으려면 영주권을 선택해보자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단순한데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2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여기서 조금 더 살아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즉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워홀 1년 비자로는 계절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계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여름이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 여름엔 비자가 이미 끝난 거죠. 여행이랑 살아보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니까요. 조금 더 살아보고 싶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해야 됐고요. 그래서 역시나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이 된 거죠. 여유로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캐나다는 이제 주 40시간 이상,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라는 걸 지급해야 돼요. 본인이 받고 있는 페이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상 한 명의 직원이 2배로 일하는 것보다 2명의 직원을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덜 손해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칼퇴근이 조금 당연시되는 분위기예요. 가벼운 예로 심지어 이제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은행이 5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땡 했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손님들을 내쫓을 순 없잖아요. 5시 땡 하는 순간 창구 직원이 타이머를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부터는 오버페이를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초 단위로 된 타이머를 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오버타임에 대한 걸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오버타임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다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좋은 점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여행을 온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창밖의 풍경만 해도 이미 다른 풍경이고요. 가로수만 해도 내가 알던 나무들이 아니고요. 거리의 간판이나 건물도 새롭고 마트만 가도 파는 물건들이 다 다르니까 신기하고 재밌죠. 같은 풍경도 날씨마다 계절마다 다르다 보니 아직 1년 가지고는 질리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월로 대부분이 최저시급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주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긴 한데 여기 위니펙, 마니토바 주에서 현재 최저시급은 11불 15센트예요. 캐나다는 주로 2주 체크를 받아요. 최저시급으로 풀타임, 즉 주 40시간으로 일을 할 경우에 2주 체크로 세금 제하고 한 800불 조금 안 되는 정도를 받게 돼요. 한국으로 친다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유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르겠죠. 만약에 팁을 받는 서버 일을 하게 되면 이 팁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 월급에 팁을 더 벌 수 있게 돼요. 팁을 버는 양은 아무래도 일하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버는 금액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는 다른 가게에서 투잡을 뛰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의 체력도 요구되겠죠. 처음 워홀 올 때 300만 원을 환전해서 왔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전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토론토는 전체적인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처음에 집 계약을 할 때 렌트비와 디파짓을 내게 돼요. 디파짓은 이제 보통 렌트비의 반값 정도 되는데 의식주 중에 의는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식이랑 주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예산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적당히 생활비 벌 정도만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팁잡이 아닌 이상은 생활비 정도 벌려면 주 30시간은 일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기 자금은 좀 넉넉하게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일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토론토랑 위니펙을 제외하면 월 1년간 여행을 다닌 곳은 밴프랑 퀘벡, 오타와 이렇게 3번의 여행을 다녀왔어요. 워홀을 올 때 이왕 온 김에 여행을 많이 다니자라는 생각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행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느낀 바와 같은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의 비중이죠. 여행비를 벌려고 투잡을 뛰면 돈은 쌓이지만 여행 갈 시간이 없어지고요. 여행 갈 시간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면 돈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어떻게든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에게 극과 극인 여행을 얘기하자면 밴프랑 퀘벡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밴프 갈 당시에는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니펙 밴프를 차로 26시간 왕복을 했고요. 밥통 그리고 냉장고 음식을 죄다 싸들고 식비를 아끼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반대로 퀘벡 갈 때는 어느 정도 여행 경비는 모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를 붙여서 겨우 3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 예약을 급작스럽게 했죠. 비행기랑 호텔 둘 다요. 그렇다 보니 비싼 가격으로 다녀오기도 했고요. 물론 가서도 토끼 레스토랑 제법 비싼 레스토랑이었는데 잔뜩 먹고 왔죠. 물론 퀘벡 여행이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밴프 이후의 여행을 위해서 경비를 조금씩 모았어요. 다음번 시간이라는 게 허락할 때를 기다리면서요. 사실 이제 시간은 모을 수 없지만 돈은 조금씩 모을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돈을 미리 모아놨다면 시간이 허락할 때 한 번에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오타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워홀 신청을 고민을 할 때 저희 언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요. 저에게 지난 월 1년은 제가 그동안 성인으로 살아온 그 어떤 1년보다 긴 1년이었어요. 저라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즈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벗어나게 해준 1년이기도 했어요. 매달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매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곱씹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 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게 한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워홀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있었다면 어떤 1년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삶에 1년을 버린 게 아니라 색다른 1년을 보내온 해였으니까요. 만약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뭔들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 더 커요. 그렇다고 워홀을 권장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맡겨봤자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지난 1년간의 캐나다 워킹 홀리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워홀러가 아닌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외노자로서 계속 영상에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